네, 안녕하세요. 건강 MC 박혜연입니다. 이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 허리 통증의 주된 원인은 척추 질환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허리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도 허리 통증을 많이 좀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가벼운 허리 통증부터 심한 허리 통증까지 허리에 대한 모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혁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최근 젊은 층에서도 척추 질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척추 질환을 하면 노년성 척추 질환 네. 이런 말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한 60,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겪는 질환에 국한됐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도심권에 많이 살게 되고 또 지하철이라든지 자동차의 진동에 노출되는 운명이 있죠. 또 한 10대, 20대 아이들은 벌써 덩치가 빨리 커지게 되고 또 서양화되고 비만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앉아서 공부하고 노는 시간은 좀 적어지고 예. 스마트폰 사용과 이제 핸드폰 사용, 뭐 PC의 사용 때문에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척추 질환이 급증했고요. 예. 그래서 10대부터 한 60, 70대, 8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호발하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데이터로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한 370만 명 정도가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드나들고 있고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대략 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는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네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급증하고 있고 어려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계몽과 또 설명과 치료 방법 또 예방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나눠봐야겠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질환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질환인 거죠?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이 마디 꼭 대나무처럼 보이고 네. 이 뼈와 뼈 사이에는 하얗게 보이는 디스크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디스크 원래 색깔은 저렇게 하얗게 보이고요. 뼈는 1번부터 5번까지 요추를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협착증 MRI는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괜찮다가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는 다른 마디 디스크보다 굉장히 까맣죠. 네, 검은색이에요.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뒤로 지나가는 신경 줄기가 하얗게 보이는 것이 까만 덩어리로 뭐가 막혀 있죠. 예. 제가 빨간 화살 표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신경 통로가 디스크나 또는 관절이 커지면서 막히는 현상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정상 MRI와 협착증 MRI를 저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예. 정상 신경줄기 MRI는 영어로 마일로 MRI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하얗게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폭포수처럼 내려갑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쭉 하얗게 물줄기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 군데가 끊어져 보이죠. 예, 저렇게 협착증이 발생하면 신경줄기의 물줄기가 저게 꼭 칼로 썰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꽉 막혀 보이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정상 MRI와 협착증 MRI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MRI 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정말 통증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사실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네. 엉치나 다리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좀 노인층으로 갈수록 허리는 전혀 안 아파요. 요통은 없는데 예. 엉덩이 아래로 아파요. 또 어떤 경우는 엉덩이와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만 저려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서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쫙쫙 저리는 거예요.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생활이 불편하겠네요. 예, 걷지를 못하니까요. 굉장히 생활에 제약이 심하죠. 그럼 이런 협착증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좋은 영상을 한 가지 가져 나왔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척추뼈 사이에는 이제 이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는
노란색 신경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척추가 옆에 서 있는 것을 옆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이 척추를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뒤로 돌리는 건데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 바로 꼬리뼈 바로 위에 있는 예. 척추 빌딩, 척추체 안으로 들어가는 꼬리뼈 구조물이고요. 이 뒤로 앞으로는 양쪽으로 신경이 노란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잠깐 돌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모형을 이렇게 단면도로 봤을 때 네. 뭔가 저 동그란 구조물이 보이죠? 예. 저것이 바로 척추관을 지나가는 신경입니다. 아. 척추관 협착증은 제가 손으로 표현했는데 꽉 눌리죠. 예, 저렇게 동그랗게 신경 통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주변에 의해서 꽉 눌리는 현상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면 결국 신경에 압박이 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혹시 신경이 어느 정도 눌리냐에 따라 증상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통로가 이렇게 잠깐 눌렸다가 풀어지면 증상이 금방 회복되거든요. 네. 그런데 눌려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신경이 네, 압박이 굉장히 되겠네요? 신경 통증도 기능이 심하고요. 통증이 더 심해지고 마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 우스갯소리로 환자들한테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잠깐 신경이 목 졸라져서 막혀 있는 경우 빨리 풀어두면 겉절이 환자다.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근데 아주 묵은지처럼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 있게 되면 변성이 옵니다. 예. 그래서 변성이 온 다음에 신경을 풀어놓게 되면 이미 변성된 신경 기능이 돌아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환자분들이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묵은지 증상이십니까? 겉절이 증상이십니까? 겉절이 증상이면 몇 주 또는 몇 달 안 된 초기의 협착증. 물론 아프고 걸음걸이가 안 되고 힘들지만 이거를 계속 뭉개놓고 몇 달 이상, 몇 년. 어떤 분들은 진짜 한 5년, 10년 이렇게 묵은지를 우리 신경을 이렇게 묵은지처럼 담궈 놓으면 신경이 변성이 옵니다. 그래서 김치야 맛있죠. 김치야 묵은지가 맛있죠. 하지만 척추 협착증은 겉절이 시절에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 몸은 또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신경이라는 구조가 한번 변성이 오게 되면 색깔도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겉절이에 예쁜 김치 색깔이 더 이상 이제 누릿누릿해지고 신경이 저렇게 변성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처치나 수술이나 네. 시술로 신경을 감압하더라도 이 묵은지 증상이 남아있게 돼서 굉장히 많이 괴로워집니다. 따라서 척추 질환은 굉장히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네. 사실 묵은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치료, 즉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를 정확하게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예, 척추관은 굉장히 좀 이렇게 타워처럼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뭐 척추관 안으로 긴 구조물이 돼 있고 여러 복잡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협착이 있냐가 중요하겠죠. 네. 협착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어떤 방식, 그 막혀 있는 곳을 적절하게 접근을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척추관 협착증을 해결하는 3가지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척추관으로 들어가는 이 구조물 중에서 자 뒤에서 봤을 때 저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꼬리뼈 바로 위쪽에 있는 척추 꼬리뼈 통로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척추관으로 들어가는 1번 통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척추를 약간 옆으로 보게 되면 우리 양쪽으로 신경이 마디마디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노란색 신경이 내려오는 저 뼈와 뼈 사이, 척추체 사이, 추간공 그럽니다. 그래서 저렇게 추간공, 4번과 5번 사이에 추간공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2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보세요. 뒤에서 접근할 때 이 뼈가 꼭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후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후궁과 후궁 저 공간 사이로 들어가면 저렇게 노란색 신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게 3번째 길이 되죠. 네.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에 따라서 어떤 마디에 척추 협착증이 발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영상이 또 다시 나오는데요. 네. 사람의 꼬리뼈 바로 위에는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꼬리뼈 내시경 시술과
풍선 신경 확장술을 할 수 있는 꼬리뼈 구조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쪽 각 마디별로 양쪽으로 내려오는 신경 통로가 있습니다. 예, 추간공이라 그러죠. 네. 추간공으로 접근해서 내시경 기법으로 시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세 번째는 이제 예. 뒤쪽 후궁이라 그랬죠. 활처럼 생긴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후궁간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적절하게 척추 신경을 풀어주고 협착을 해결하는 그런 오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경풍선 확장술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신경풍선 확장술은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예. 다시 한번 재차 보여드리겠는데 꼬리뼈 바로 위에는 굉장히 피부가 얇고 국소 마취만을 통해서 저 꼬리뼈 구조물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시경 및 풍선 확장을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꼬리뼈로 들어갔습니다. 1단계 약물을 뿌렸을 때는 신경이 국한되게 있지만 지금 가운데서 부풀어지는 게 바로 풍선입니다.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졌다가 쪼그러졌다가 환자랑 대화를 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이 지나가는 첫 번째 기시부에서 이제 다시 풍선이 부풀어지면서 환자랑 대화를 하고 이 병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에서 다시 풍선이 부풀어졌다가 다시 또 쪼그라집니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바깥쪽까지 이제 4단계에서 다시 한번 풍선이 카테타가 부풀어졌다가 그래서 물감을 뿌렸을 때 오른쪽 다리로 저렇게 신경이 쫙 까맣게 내려가는 5단계. 그래서 굉장히 조직이 딱딱하고 네. 오래된 병변일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얼마 생기지 않았던 아주 프레시한 디스크 파열이라든지 협착인 경우에는 환자가 시술 중간에 선생님 거기가 맞습니다. 네 거기가 바로 맞아요 라는 말도 하고요. 선생님 하면서 좋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대략 한 20분 사이에 예. 증상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시술하면서 대화가 가능한가요? 네.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환자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안 아프게 국소 마취를 충분히 하면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좋아진 사례를 같이 보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신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65세 여성인데요. 4번 뼈와 5번 뼈가 약간 어긋나 있으면서 지금 까맣게 아까 알바처럼 뒤에가 좀 막혀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 부분에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서 눌려 있는 저 부위를 오른쪽에 신경줄기 MRI로 봤더니 저렇게 신경 통로가 끊어져 보이는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리가 시리고 저려서 앉아 있는 건 괜찮은데 서서 설거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하시면 10분 정도 하시게 되면 이제 우시는 거죠. 다리도 저리시겠네요. 다리가 저리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앉아야 되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설거지 하시고 서서 설거지를 못 하니까 좀 우울하시고 많이 걷지 못하니까 몸집도 커지게 되고 이 어르신경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저게 수술을 했지만 요즘에 마비 없는 환자들은 우리가 유착박리 시술을 해가지고요. 시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왼쪽 증상처럼 저렇게 다리가 차고 시리고 저리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꼬리뼈 풍선 확장술로 시술 이후에는 엉치나 다리가 저렇게 빨갛게 노랗게 피가 잘 통해서 네. 자율신경 기능이 개선이 되고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두 시간 서 계셔도 엉치나 다리가 저리지 않아서 오래 서 계실 수가 있고 물론 저기 보시면 발바닥 쪽은 아직은 조금 파랗게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수술은 피했지만 발이 약간 좀 저림이 남았던 경우긴 한데요.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근본적인 척추관 협착증이 잘 치료됐던 좋은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경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두 번째 치료가 추간공 내시경이었어요. 그럼 이 치료는 또 어떤 치료인가요? 환자의 각 마디별로 양쪽으로 신경 통로로 내려가는 추간공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추간공이라는 구조물로 저렇게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면 노란색 신경 다발 뿌리가 한 군데가 빨갛게 지금 부어 있거든요. 네. 꽉 저렇게 막혀 있는 추간공을 근본적으로 병변을 확인해서 압박된 신경 뿌리 빨갛게 돼 있고 부어 있는 곳을 내시경으로 먼저 확인을 합니다. 네. 내시경으로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되겠죠. 저렇게 끼어 있고 찌꺼기처럼 돼 있는 병변을 저렇게
아주 안전한 드릴이라든지 이제 비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감압기를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고 또 염증을 녹이게 돼서 씻어버립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추간공의 협착이 해결되기 때문에 신경이 꽉 끼어 있는 신경 압박이 풀리게 돼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추간공 내시경 시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실제 사례를 준비하셨는데 조금 심한 사례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60세 아버님 남성이시죠. 예. 척추뼈가 1, 2, 3, 4, 5가 있고요. 그 빨간색 화살 표시가 이렇게 가리키는 그 동그란 열쇠 구멍 같은 것이 추간공입니다. 추간공을 보는 MRI인데 약간 이렇게 돌려서 찍는 MRI 기법이 있거든요. 네. 2번, 3번 사이와 3번, 4번 사이, 4번, 5번 사이는 추간공이 열려 있어서 그 열쇠 구멍 같은 거 구조물 안에 동그랗게 신경이 보이죠. 네. 그런데 5번 아래쪽은 뭔가 꽉 막혔죠. 검은색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저 추간공이 막혀 있을 때 저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추간공이 막히면 심하면 옛날에는 무조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왜? 수술적 치료가 들어가는 예, 거죠? 수술적 치료가 아니면 추간공을 확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못을 박아야지 양쪽 바깥쪽에 있는 추간공을 풀어줬는데 요즘에는 저 추간공을 내시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수술 전에는 양쪽이 꽉 막혀 있는 경우에 시술 전에는 예.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앉아 있으면 전혀 괜찮아요. 허리도 안 아파요. 서서 걸었다 하면 5분부터 엉치부터 이 종아리가 막 터질 것 같은 증상. 그래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 전혀 멀쩡한데 괜찮으신데. 서서 이제 가면 친구들을 못 쫓아간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속상하실까요? 예, 저 환자 보시면 잘 보세요. 양쪽을 추간공 내시경으로 했는데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쪽 일부는 노랗게 변성이 풀렸고 수단이 좋죠. 네, 그런데 종아리 아래쪽은 조금 남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0%에서 90%는 개선이 됐는데요. 요즘에 뭐 여쭤보면 한 90% 만족. 그러니까 완치의 개념보다는 예. 어떤 관리의 개념이고요. 그러네요. 예, 저렇게 하시다가도 재발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큰 수술을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추간공 내시경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만약요, 그럼 전체적으로 앞뒤가 다 막혀 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60도로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방법이 네, 있나요? 그때는 자 보십시오. 뒤로 들어가는데요. 음. 뒤로 1cm 정도만 열고 후궁 사이로 들어가면 저렇게 한가운데 있는 하얀 게 디스크 터진 거예요. 오른쪽으로 약간 살색 모양이 신경입니다. 네. 저게 저렇게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후궁간 내시경 지금 사진인데요. 자, 네네. 집게가 들어가죠? 아주 가느다란 집게입니다. 저거를 저렇게 공처럼 터져 나와 있는 디스크를 지금 이렇게 물고 예. 제거를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후궁간 내시경 장면인데요. 저렇게 딱 물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뺍니다. 이게 확대해서 지금 저 도구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네, 지금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환자가 시원하시겠네요. 예,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환자가 좋아지는 걸 환자가 느끼니까요. 직접 터진 디스크를 빼내게 되면요, 환자가 금방 좋아집니다. 직접적으로 또 느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음. 사실 예전에 저런 화면을 내시경이나 현미경이 발달되기 전에는 육안으로 봤거든요. 예. 육안으로 저 모양을 보려면 다 열어야 돼요. 절개를 해야 되는 예, 거죠. 피부 열죠, 근육 열죠, 인대 열죠. 음. 그래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페라고 하는 어떤 특수 안경 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는 그 과정이 생략돼서 예, 피부 절개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피부 절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한 달 된 환자인데요. 네. 지금 뭐 잘 모르시겠죠? 지금 피부인가요? 피부의 가운데 이렇게 뭔가 동그랗게 뭐 이렇게 좀 자세히 봐야 보이는데요? 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cm 정도의 피부를 절개를 하는 것이 이제 내시경이고요. 네. 저기서 한 조금만 더 한 2cm 가까이 조금 더 열어서 하는 것도 내시경 이상의 치료에서 예를 들면 현미경 정도도 2cm 안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1cm 안쪽에서 내시경이 다 끝납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시술의 또 다른 특징들도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방금 제가 이 디스크
협착이 왔고 지금 제거하는 그 환자의 사진인데요. 예. 62세 남성 환자고 치료 전에 MRI를 보십시오. 지금 4번 뼈, 5번 뼈가 뒤로 지나가는 신경이 저렇게 하얗게 꽉 막혀 있죠. 그래서 치료 전 MRI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얀색 신경줄기 MRI, 마이엘로 MRI 상에서 완전히 끊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태의 환자를 제가 이제 다음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 전후의 MRI를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은 완전히 막혀 있는데 그러네요.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뚫린 넓어졌죠. 거죠? 네. 예. 저렇게 피부 절개는 최소화하지만 저 안에서는 신경을 완전히 넓게 열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는 굉장히 만족하고 네. 재발률도 상당히 낮죠. 치료 사례들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례들은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치료 관리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과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좋은 시술법인 건 알겠는데 부작용이나 또 주의할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모든 환자가 이 치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이 치료에 해당되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네. 꼬리뼈로 접근을 할 건지, 추간공으로 접근을 할 건지, 후궁간으로 접근을 할 건지, 후궁간으로 내시경을 할 건지, 양측성으로 할 건지, 한 방향으로만 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사실 MRI나 근전도라든지 신경줄기 MRI 같은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또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그런 시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전문가, 수술과 시술을 다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선생님들을 만나시길 권하고요. 그것도 2명이나 3명의 의견이 동일했을 때 반드시 시술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1차 의견만 듣지 마시고요. 2차 또는 뭐 가능하면 3차 의견까지 들어서 수술과 비수술을 다 할 수 있는 팀을 만나시는 것이 지혜로우실 것 같고요. 또 시술이나 수술에 비해서 시술은 뭐 큰 부작용이라든지 예. 염증이나 혈종이나 이런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대략 0.1% 정도에서 염증이나 혈종의 위험성이 아주 극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도 좀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디스크 감압을 했다 그래도 시술 이후에 적어도 3 내지 6개월 가량의 적절한 재활과 안정, 또 약물 복용, 또 정기적인 선생님과의 상의,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의 관리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좋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예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디스크 질환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유전병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지만 왜? 몸이 커지면 안 그러시죠? 됩니다. 네. 예, 적절한 몸무게, 또 적절한 자세, 생활 습관. 사실 뭐 지나친 음주나 흡연 상당히 척추 질환에 안 좋으시고요. 네. 또 스마트폰 사용, 또 높은 베개 베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참뭐 자기 자신의 그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고 너무 만성적인 뭐 피로, 그다음에 뭐 심한 스트레스나 또는 과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척추 질환에 안 좋기 때문에 좀 건전하게 예. 운동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요즘에는 워낙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처럼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예. 척추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환자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요. 네. 자세 혁명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자세를 돌아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또 영상도 찍어보고 거울에 비춰도 보고 그래서 내 자세가 정말 올바른지 또 내 몸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자신을 거울 삼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허리가 바로 서야 모든 자세가 바로 선다. 저도 좀 병원을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꼭꼭 강조드립니다. 병을 키우지 마시고요. 하루빨리 내원하셔서 좋은 치료법 진단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